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가르는 선율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힌 듯한 차가운 침묵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곳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지배하는 절대적인 요새와도 같았다. 한서윤은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열리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것은 긴장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터에서의 생존 본능을 일깨우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녀는 겉으로는 새로 부임한 수석 비서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사회 의장의 비밀 의뢰를 받고 내부 감사를 위해 파견된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이 거대한 기업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조율하며 닫혀있는 거대한 마호가니 문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음을 옮겼다. 문 너머에서는 고함 소리나 물건이 부서지는 소음 대신 뼈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낮은 저음의 목소리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보다 더 위태롭고 무거운 침묵을 동반하고 있었다. 한서윤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넓은 집무실 중앙에 서 있는 임원들의 구분 등과 그들 너머로 보이는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한 남자의 날카로운 실루엣이었다. 역광을 받아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남자는 마치 어둠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 흐름조차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력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던져진 듯한 서류 뭉치들이 하얀 눈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종이들 위로 내려앉은 먼지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정막 속에서 강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입자를 응시했다. 강도진의 눈동자는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심연을 닮아 있었고,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만큼 강렬한 위압감이 한서윤을 덮쳐왔다.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분쟁 현장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멘탈의 소유자였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살기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우아하게 목례를 올렸다. 강도진은 자신의 영역에 허락도 없이 발을 들인 이 낯선 여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세한 눈썹의 움직임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고 건조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임원들을 질책하던 차가운 분노를 거두지 않은 채 한서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당장이라도 이 방에서 끌어내겠다는 무언의 경고가 짙게 배어 있었다. 한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주워 들고는 그것이 재무팀에서 올린 이번 분기 결산 보고서의 초안이며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의 훑어봄으로 간파해냈다. 그녀는 서류를 강도진의 책상 위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내려놓으며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혔고, 이 보고서가 그대로 이사회에 제출되었다면 발생했을 파장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빈틈이 없어 방 안에 있던 임원들은 물론이고 강도진조차 순간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신이 이곳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였으며,
그녀는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무능함을 가장 혐오한다는 정보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한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냉소를 머금었는데 그것은 흥미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잔인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와 한서윤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녀가 지적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낮게 속삭였다. 그의 질문은 한서윤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떠보는 교활한 덫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미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원본 데이터와 대조 작업을 마쳤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보고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주변에 있던 임원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마침내 강도진은 손을 들어 임원들에게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이 유예된 죄수들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허겁지겁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 단둘만이 남게 되자 공기의 밀도는 더욱 무거워졌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조차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를 녹이지 못하는 듯했다. 강도진은 자신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한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그것은 여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성능 좋은 기계의 스펙을 검토하는 듯한 건조하고 분석적인 눈빛이었다. 그는 새로운 비서가 단순히 커피를 타고 일정을 관리하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녀의 눈 뒤에 숨겨진 지성과 야망이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서윤 역시 강도진을 관찰하며 그가 소문보다 훨씬 더 지치고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데 그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은 그가 오랫동안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거대 기업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성벽 안에 갇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고독한 영혼임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심을 내비치는 대신 더욱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태도를 취하며 앞으로 자신이 보좌 할 업무의 범위와 권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것은 강도진에게 복종하겠다는 맹세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그의 능력을 보완하고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당돌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지금까지 그 어떤 비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이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당돌함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인정의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거칠게 던지듯 내밀었다. 그것은 현재 선율그룹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해외 합작 투자건에 대한 기밀 문서였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수개월째 표류 중인 난제 중에 난제였다. 그는 한서윤에게 만약 그녀가 정말로 유능하다면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브리핑하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구실이자 억지스러운 요구였지만 한서윤은 파일을 받아들며 미세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도전에 대한 흥분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기 위해 뒤를 돌았을 때 강도진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러 세우며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경고를 덧붙였는데 그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비극적인 신조를 읊조리는 독백처럼 들렸다. 한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문을 열고 나갔고 닫힌 문 뒤로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도진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방금 전까지 자신과 대등하게 기싸움을 벌이던 여자의 잔상을 지워내려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남기고 간 묘한 향기와 당당한 눈빛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단번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알코올조차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한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한편 집무실을 나온 한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고 복도 끝에 위치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강도진이 준 파일을 펼치며 이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직감했고, 동시에 그 차가운 남자에게서 느껴지던 알 수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비서실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채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며 밤을 새울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선율그룹의 최상층 불빛은 꺼지지 않은 채 고독한 등대처럼 밤새도록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고 한서윤은 커피 한 잔에 의지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도진이 말한 투자권 이면에 숨겨진 교묘한 자금 세탁의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강도진을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는데, 지금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욕망과 배신이 춤추는 정글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메모지에 붉은 펜으로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적어 내려갔고, 이것이 내일 아침 강도진의 앞에 놓였을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서윤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잠시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강도진의 호출이 떨어졌고 시계를 보니 아직 출근 시간 전인 새벽 5시였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다시 그 얼음 성과 같은 집무실로 향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소파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었다. 항상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고,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려 했지만 그 순간 강도진이 번쩍 눈을 뜨며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한서윤은 아픔을 참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강도진의 거친 호흡이 점차 잦아들면서 그의 눈동자에 이성이 돌아오는 것을 한서윤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야수가 인간으로 돌아오는 과정처럼 기이하고도 애처로운 광경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목을 놓아주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러서며 준비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가 다시 냉철한 CEO의 가면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방을 나가려 할 때
강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는데 그것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단지 오늘 본 것을 입 밖에 내면 죽여버리겠다는 서늘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그 협박 속에 담긴 간절한 구조 요청을 읽어낼 수 있었고 문을 닫고 나오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남자가 얼마나 까다롭고 상처투성이인지에 대한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복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막 시작된 하루가 어제보다 더 길고 험난할 것임을 예감하며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도진을 구할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진실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온전히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선율 그룹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폰이 될지 퀸이 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한서윤은 기꺼이 그 위험한 게임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공기는 마치 성냥불 하나만 그어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간밤의 악몽 따위는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말끔하고 차가운 얼굴을 한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강도진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지만 한서윤은 어젯밤 밤새 분석한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우며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해외 합작 투자권에 숨겨진 독소 조항과 자금, 세탁의 흐름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아서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턱을 괴고 스크린과 한서윤을 번갈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어제 새벽에 흔들리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타인을 철저히 평가하고 재단하는 냉혈한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서윤이 브리핑을 마치고 자금 흐름의 최종 종착지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의 존재를 언급하자 회의실 한 구석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재무 담당 상무는 새파랗게 젊은 비서가 경영진의 판단을 모독하고 있다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지만 강도진의 서늘한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순간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목을 졸린 듯 입을 다물고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강도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한서윤의 분석이 틀렸다면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났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일갈했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그는 한서윤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제시한 해결책을 즉각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함으로써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진은 피로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는데 새벽에 한서윤에게 보였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자꾸만 뇌리에 떠올라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통틀어 누구에게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들킨 적이 없었기에 그녀의 존재가 거슬리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기이한 안도감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서윤이 들어와 결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무적이고 담백한 태도로 일관했다. 강도진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배려한 고도의 연기임을 눈치챘고 이 여자가 단순히 업무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조종할 줄 아는 위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다음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녀가 발견한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강도진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민국 전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며 강도진의 눈치를 살폈다. 만약 섣불리 보고했다가 강도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그녀의 임무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일단 침묵을 선택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더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려 할 때 강도진이 불쑥 오늘 저녁 스케줄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했고 그 목소리에는 설명 따위는 생략한 채 무조건 따르라는 강압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한서윤은 재무팀의 비밀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 서고로 향했는데 그곳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오래된 공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녀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박스들을 뒤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녀가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띤 최민국 전무가 서 있었다. 최민국은 마치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라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서윤에게 다가와 강도진 사장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고생이 많겠다며 짐짓 위로하는 척 말을 걸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는 은밀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한서윤은 최민국의 위선적인 태도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표정을 숨기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그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최민국은 그런 한서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강도진은 언제 미쳐 날뛸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놈이니 줄을 잘 서야 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회유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한서윤의 재킷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그 손길은 마치 끈적한 오물을 묻히는 것처럼 불쾌했다. 한서윤은 그가 사라진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주머니에 들어온 명함을 꺼내 구겨버렸고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치졸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는 오직 CEO 집무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강도진은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퇴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게 침실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악몽이 기다리는 고문실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탕비실로 가서 커피 대신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를 따뜻하게 우려내었고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놓고 나가라고 말했지만 한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은 뒤에도 나가지 않고 창가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조명의 조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강도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지만 한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무실 한 구석에 있는 가습기의 방향을 조절하고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우며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처방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사장님의 뇌는 과부하 상태이니 강제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10분만이라도 눈을 붙일 것을 권유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당돌한 행동에 화를 내려 했지만 코끝을 스치는 부드러운 향기와 따뜻한 차의 온기가 굳어있던 신경을 이완시키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불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만드는 부산스러운 소음들이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백색 소음처럼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한서윤은 소파 옆 스탠드만 남겨두고 모든 불을 끈 뒤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 소파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곳을 지킬 테니 안심하고 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강도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댔고 찻잔을 손에 쥔 채 한서윤의 옆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불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냉철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고 강도진은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기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고요한 방 안에서 강도진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약물이나 술의 도움 없이 스르르 잠에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도진이 눈을 떴을 때는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 멍한 상태로 천장을 응시했다. 몸을 일으키자 어깨에서 담요가 스르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한서윤이 덮어준 것이 분명했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강도진은 잠든 한서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는데 깨어있을 때의 날, 선 모습과는 달리 무방비하고 순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묘한 연민과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에 멈칫하며 주먹을 쥐고 손을 거두었다. 그때 한서윤이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고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순간적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강도진은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 대신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투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그의 귀끝이 붉어져 있는 것을 한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숨기며 담요를 개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신뢰의 끈이 아주 얇지만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한 인터폰이 울렸고 강도진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며 방 안의 온도가 다시금 영하로 떨어졌다. 강도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한서윤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재무팀 서버가 해킹을 당했고 그 흔적이 당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가 한서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으며 어제 최민국 전무를 만났던 일이 불현듯 떠올라 한서윤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도진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압박하며 이것이 당신이 의도한 바였냐고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보다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에 더 가까웠다. 한서윤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내부의 적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판 함정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강도진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춤추고 있었다. 몇 분의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한서윤은 해킹의 우회 경로를 찾아내어 그것이 사내망 내부, 정확히는 최민국 전무의 집무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모니터를 강도진 쪽으로 돌리며 놈들이 꼬리를 바렸다는 것을 알고 역공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제는 우리가 반격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강도진은 화면 속의 IP 주소를 확인하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웃었는데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잔혹한 미소와도 같았다. 강도진은 책상 아래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한서윤에게 건넸는데 그것은 그가 수년간 목숨을 걸고 모아온 그룹 내부의 비리 자료인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며 이제부터 당신을 공범으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서윤은 그 USB의 무게가 단순한 데이터의 무게가 아니라 강도진이라는 남자의 인생과 고통이 담긴 무게임을 알기에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비서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었고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위험한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집무실 안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무장한 채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폴더들은 썩어 문드러진 선율그룹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 싸움에서 지는 쪽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가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선율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고 강도진과 한서윤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이 분석해낸 최민국 전무의 비자금 장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고 이것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단순히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강도진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의문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오랜 패배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전율과도 같은 쾌감이었다. 그는 한서윤을 바라보며 무언의 신뢰를 보냈고 그녀 역시 지친 기색 없이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하며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의 잔을 들기도 전에 사무실의 대형 벽걸이 TV에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평화롭던 공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화면에는 강도진의 사진과 함께 횡령 및 직원 폭행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붉은 글씨로 도배되어 있었고 곧이어 그가 과거 회의 시간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던 음성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그 음성은 전후 사정이 모두 잘려나간 채 마치 강도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사이코패스인 것처럼 들리게 조작되어 있었으며 앵커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중 장부 서류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명백히 강도진과 한서윤이 찾아낸 최민국의 비리 증거를 교묘하게 뒤바꿔 강도진이 주도한 것처럼 꾸며낸 완벽한 날조였고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강도진은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다가 리모컨을 집어 TV를 향해 던져버렸고 브라운관이 깨지면서 튀는 파편들이 바닥에 요란하게 흩어졌지만 그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곧이어 집무실의 모든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고 비서실장과 홍보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본사로비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쏟아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통보해오고 있다는 소식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고 강도진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몰린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그는 책상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 모든 것이 최민국의 치밀한 덫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한서윤은 패닉에 빠진 직원들을 진정시키며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이번 공격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강도진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살인적인 의도를 품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강도진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그동안 그가 쌓아온 냉철하고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갑질, 경영자의 오명으로 뒤덮였다. 한서윤은 홍보팀에 정정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법무팀을 소집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최민국에게 매수된 내부 임원들은 그녀의 지시를 묵살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조직이 순식간에 적으로 돌변하여 자신들의 리더를 물어뜯는 광경을 목격하며 뼈저린 무력감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며 최민국 전무가 측근들을 대동하고 유유히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구역질을 유발하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깨진 TV 파편을 구두로 지식이며 강도진에게 다가가 혀를 찾고 조카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비아냥거렸다. 최민국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임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난다면 감옥행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하고도 치욕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중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면서도 지독한 도끼를 품고 있어 강도진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들었다.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 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 애썼지만 최민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져 친척들의 냉대와 배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가 그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해 보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더 큰 배신과 오명뿐이라는 사실에 그의 멘탈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최민국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놈들이 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임을 알기에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켜야만 했다. 한서윤은 강도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민국 앞을 가로막으며 사임서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최민국은 가소롭다는 듯 그녀를 밀쳐내며 주제 파악을 하라고 모욕을 주었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강도진을 향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강도진의 귀에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국은 강도진의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그 자리에서 회의만이 가결될 것이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절망적이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까마득한 아래에는 수많은 취재 차량과 시위대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있어 마치 그를 잡아먹기 위해 기다리는 지옥의 아귀들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성이 무너졌고 이제는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한서윤은 일어서서 그의 등 뒤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강도진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한서윤까지 자신의 불행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마지막 배려이자 절규였다. 한서윤은 그의 거절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찾은 증거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강도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 사회가 정의나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힘과 돈의 논리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서윤에게 너 같은 이상주의자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해고를 통보한다고 차갑게 말하며 경비실에 연락해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한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녀는 강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저항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강도진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업 초기에 알게 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물과의 연락망이었다. 그는 과거에 이 힘을 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봉인해 두었지만 지금은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했고 자신의 영혼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액정 화면의 불빛만이 유령처럼 타올라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걸걸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도진은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건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강도진은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과 최민국의 약점을 쥘 수 있는 더러운 정보들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경영자의 길을 포기하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며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비도덕적인 괴물이 되겠다는 타락의 맹세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는데 창밖에는 번개가 치고 뇌우가 쏟아지며 마치 하늘이 그의 타락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듯했다. 한편 로비로 쫓겨난 한서윤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 회사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멍하니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의 불빛은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강도진이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고 이대로 포기하고 떠난다면 강도진은 영영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빗물을 털어내며 다시 로비로 돌진하려 했지만 강화 유리는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들은
그녀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서며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 시각 강도진의 집무실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정체불명의 남자가 뒷문으로 들어왔고 그는 강도진 앞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 가방 안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과 최민국을 올가맬 수 있는 불법 사찰 자료들이 들어있었지만 그 대가로 강도진은 선율그룹의 핵심 지분 일부와 비공식적인 이권, 사업권을 넘겨야만 했다. 강도진은 몽블랑 만년필을 쥐고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갈등에 휩싸였는데 이 서명을 하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떳떳한 경영자가 될 수 없으며 평생을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최민국의 비열한 미소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조롱을 떠올리자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고 펜촉이 종이 위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건물의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소동의 계약을 종용하던 남자가 흠칫하며 창밖을 살피는 사이 강도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것은 한서윤이 지하 주차장에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보안 시스템을 교란하여 틈을 만든 뒤 비상 계단을 통해 20층이 넘는 높이를 죽으림을 다해 뛰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직 강도진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참으며 계단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강도진이라는 남자는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 괴물로 변해버릴 것이며 자신은 평생 그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도진은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서명을 마치기 위해 다시 펜에 힘을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을 말려주기를,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고립에서 꺼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틈새로 비치는 번개 불빛에 그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고 그는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잠겨있던 비상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젖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는 한서윤이 복도 끝에 나타났고 그녀의 눈은 오직 강도진이 있는 집무실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선 한서윤의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강도진과 정체불명의 남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바닥에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 소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방 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펜을 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그녀를 응시했는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이곳까지 올라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인상을 찌푸렸고 서명을 재촉하듯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지만 한서윤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다가와 강도진의 손에 들린 펜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값비싼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면서 검은 잉크가 핏물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남자를 향해 당장 이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에 동시에 신고하여
당신들의 불법 거래 현장을 덮치게 하겠다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이미 올라오는 길에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으며 당신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는지 짐작하고 있다는 블러핑을 섞어 상대를 압박했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도 당당하여 산전수전 다 겪은 어둠의 해결사조차 멈칫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강도진의 눈치를 살폈지만 강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류 가방을 챙겨 황급히 뒷문으로 사라져버렸다. 불청객이 사라지고 넓은 집무실에 단둘만이 남게 되자 밖에서 몰아치는 천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드리워지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강도진은 한참 동안 바닥에 깨진 만년필 자국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고 입가에는 자조적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으며 너 따위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마지막 남은 생존의 기회마저 짓밟아 버리느냐고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계약을 방해받은 것에 대한 화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들여다본 그녀에 대한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한서윤은 그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이 하려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자멸이라고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그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은 최민국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되는 것이며 평생을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당신이 내 고통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고함을 질렀고 유리로 된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정을 죽여야 했으며 지금 이 회사를 뺏기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강도진은 책상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했는데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억눌러왔던 눈물이 고여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도덕이나 정의 따위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아느냐며 비명을 지르듯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꼴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면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며 한서윤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문 쪽으로 밀쳤지만 한서윤은 그 힘에 밀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두 사람의 몸싸움은 격렬해졌고 강도진은 그녀를 떼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한서윤은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강도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분노한 폭군이 아니라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한서윤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이나 논리로는 이 남자의 폭주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그가 스스로 만든 고독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도진이 다시 한번 그녀를 밀쳐내려고 손을 들어 올린 순간 한서윤은 그 손을 쳐내는 대신 재빠르게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까치발을 들어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강하게 포개어 버렸다. 그것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의 달콤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부딪히고 영혼을 뒤흔드는 필사적인 충돌이자 구조 신호와도 같았다. 강도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눈을 크게 뜨며
몸을 굳혔고 거칠게 저항하려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춰섰지만 한서윤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뜨거운 불길처럼 강도진의 얼어붙은 심장을 관통하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도진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분노와 광기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멍한 감각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낯선 감각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한서윤이 천천히 입술을 떼며 뒤로 물러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얽혀들었고 강도진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한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천하의 강도진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철의 제왕이 단 한 번의 키스로 인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고 곧이어 참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며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주저앉은 강도진의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를 품에 안았는데 강도진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마치 구명조끼를 붙잡은 조난자처럼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거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공포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다. 한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체온을 느꼈고 자신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어깨를 적시는 것을 느꼈다. 이 넓고 차가운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도진의 울음이 잦아들고 거친 호흡이 진정되자 그는 천천히 한서윤의 품에서 몸을 떼어내며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도끼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하고 깊은 슬픔과 함께 한서윤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고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다독여 주었다. 강도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자신이 서명하려 했던 그 저주받은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강도진은 비로소 자신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실감했고 그를 그곳에서 끌어올린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한서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나지막이 맹세했다. 그것은 단순한 항복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한과 판단을 그녀에게 위임하겠다는 파트너로서의 완벽한 인정이자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고백이었다. 한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거짓말처럼 뇌우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며 어둠에 잠겨있던 도시를 은은하게 밝혀주었다. 강도진은 탕비실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한서윤에게 건넸고 두 손으로 컵을 감싸준 그녀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덮으며
온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도 의뢰인과 해결사도 아닌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고 내일 아침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내일 이사회에서 사용할 반격의 카드가 무엇인지 물었고 한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의 존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국의 최측근이자 자금 관리인인 박 이사가 남긴 비밀 녹취록이었는데 한서윤은 박 이사가 토사구팽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를 비밀리에 포섭 두었던 것이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녹취록을 어떻게 공개할지, 그리고 주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무실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울려 퍼지며 다가올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작전 회의를 마친 강도진은 한서윤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붙이라고 권했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강도진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메어주며 오늘 회의장에는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강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거울 속에 비친 강도진의 얼굴은 어제와는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어 그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결전의 아침이 밝았고 강도진과 한서윤은 나란히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며 복도를 울렸다. 직원들은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고 그들은 쏟아지는 시선을 뒤로 한 채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도진은 한서윤의 손을 꽉 잡았고 한서윤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서로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제 지하의 주차장이 아닌 대회의실이라는 공개된 처형장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형수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처럼 비장하고 아름다웠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선율그룹의 본사 건물은 겉보기에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강도진은 지난밤의 혼란과 감정의 경랑을 딛고 일어나 면도를 하고 새 셔츠로 갈아입은 뒤 거울 앞에 섰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과 같았다. 그는 한서윤이 건네준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비장한 결기를 읽어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집무실 소파에는 한서윤이 밤새 정리한 주주 명부와 이사들의 성향 분석 자료가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 정보를 수집하며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샌드위치로 아침을 때우며 본격적인 작전 회의에 돌입했는데 한서윤은 최민국이 장악한 이사회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리 증거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의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사들 중 상당수가 최민국의 약점에 잡혀 억지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어
우리 편으로 회유하는 양동작전을 제안했다. 강도진은 과거의 자신이라면 배신자들은 모두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더 큰 승리를 위해 적을 품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한서윤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강도진이 경영자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순간이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서윤이라는 나침반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최민국에게 밀려나 한직으로 좌천되었던 옛 전략기획실 멤버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는데 그들은 강도진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들이 모인 허름한 회의실에 직접 나타나 고개를 숙이며 과거 자신의 독단과 불통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얼음처럼 차갑던 CEO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보이는 모습에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다시 한번 그를 위해 싸우겠다는 뜨거운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 비밀 조직은 한서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최민국의 가면을 벗기고 경영권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었다. 한편 한서윤은 최민국의 자금관리인인 박 이사를 만나기 위해 접선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쇄된 물류 창고로 인적이 드물어 은밀한 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박 이사는 최민국의 꼬리 자르기 대상이 될 것을 직감하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기에 한서윤은 그를 안심시키고 결정적인 증거인 원본 장부를 넘겨받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강도진은 위험하다며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한서윤은 최민국의 감시망이 강도진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하여 홀로 차를 몰고 나섰다. 창고에 도착하자 낡은 컨테이너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쓴 박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한서윤에게 건네며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한서윤이 증거물을 받아 챙기고 박 이사를 안심시키려는 찰나 창고 밖에서 급제동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민국이 박 이사의 배신을 눈치채고 해결사들을 보낸 것이 분명했고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박 이사를 컨테이너 뒤로 밀어 넣으며 뒷문을 찾아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사내들은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한서윤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주머니 속에서 꽉 쥐며 식은땀을 흘렸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증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창고 입구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고 거대한 검은색 SUV가 굉음을 내며 안으로 돌진해 사내들을 덮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는데 그는 한서윤이 걱정되어 몰래 뒤를 밟아왔던 것이었고 위험에 처한 그녀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차를 몰아 벽을 들이받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골프채를 휘두르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고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성난 맹수처럼 거칠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한서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박 이사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도진을 향해 빨리 타라고 소리쳤고 강도진은 마지막으로 달려드는 사내를 발로 차버린 뒤 숨을 헐떡이며 조수석에 뛰어올랐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창고를 빠져나갔고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지만 한서윤의 현란한 운전 솜씨 덕분에 그들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안전가옥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강도진은 한서윤의 어깨를 잡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화를 냈는데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한서윤은 그런 강도진의 손을 잡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미소 지었고 강도진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거칠게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애를 넘어선 뜨거운 감정이 교차했고 강도진은 한서윤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정을 취한 뒤 박 이사가 넘겨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최민국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명백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일뿐이었지만 최민국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최민국의 예상 반박 논리를 격파할 논리를 개발했고 법무팀과 연계하여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검찰과도 은밀하게 협조 라인을 구축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도진은 창가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등 뒤로 한서윤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며 한서윤에게 이 싸움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푹 자고 싶다고 대답하며 웃었다. 강도진은 그 소박한 대답에 피식 웃으며 자신은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나지막이 고백했는데 그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포즈나 다름없었다. 한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여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는데 강도진은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한서윤은 깔끔한 화이트 정장을 입어 완벽한 대비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이 안전 가옥을 나설 때 비서실장으로부터 최민국 측이 주주총회 장소에 용역 깡패들을 배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강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겠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최민국은 단상 중앙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미 회장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강도진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폐인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주주들에게 강도진의 해임을 위한 명분을 설파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도진과 한서윤이 등장했는데 그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강도진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단상 위로 올라갔고 최민국의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최민국은 강도진의 멀쩡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표정을 관리하며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비꼬았지만 강도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율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장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뒤편에 서서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고 스크린에는 거대한 붉은 글씨로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최민국을 향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연회장에서 강도진은 천천히 재킷 단추를 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서윤은 그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며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도진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와 청중들을 둘러보며 자신이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추악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심과 팩트로 채워져 있었고 주주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숨을 죽였다. 최민국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옆에 앉은 측근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장내 곳곳에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고성을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한서윤을 향해 손짓을 했고 그녀는 엔터키를 눌러 첫 번째 증거 자료인 박 이사의 자백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에서 박 이사가 최민국의 지시로 행한 범죄 사실들을 낱낱이 고백하자 장내는 경악에 휩싸였고 최민국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쟁이었고 강도진과 한서윤은 적들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공개 처형식에서 과연 최민국이 어떤 발악을 할지 그리고 강도진이 어떻게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집중되고 있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등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키며 다음 증거 자료를 준비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흘러나오는 박 이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의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우자 주주들과 기자들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일순간 숨을 멈췄고 충격적인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영상 속 박 이사는 최민국 전무가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매장시켰는지를 눈물과 함께 낱낱이 고백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적나라해서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감히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주주들의 시선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어 단상 위에 앉아있는 최민국을 향해 날카롭게 꽂히기 시작했다. 최민국은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내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최민국은 곧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핏대선 목소리로 저것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조작 영상이며 강도진 사장이 박 이사를 납치해 협박하여 억지로 찍게 한 것이라고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절대로 저런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강도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색이 짙은 자의 비굴한 공포가 묻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최민국에게 매수된 주주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장내는 진실 공방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할 조짐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최민국이 노리던 혼란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 경비원들에게 영상을 당장 끄라고 지시했고 회의장의 전원을 차단하여 강제정회를 선언하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때 강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나왔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장내를 진정시키며 아직 공개할 증거가 더 남아있으니
판단은 그 후에 내려도 늦지 않다고 차분하게 말했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장례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강도진은 한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한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파일을 실행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최민국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이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박 이사의 증언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였으며 최민국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이 해외 도박 자금과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명확한 증거 앞에서 최민국의 억지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궁지에 몰린 최민국은 이 성을 잃고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던 용역 깡패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바리케이드를 밀치고 단상 위로 난입하며 무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기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고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마저 봉쇄된 상태여서 연 회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폭력 사태로 번져나갔다. 깡패들은 강도진과 한서윤이 있는 연단을 향해 돌진했고 한서윤은 본능적으로 노트북을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강도진은 피하지 않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던지고 재킷을 벗어 던지며 달려드는 깡패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는 정확한 카운터 펀치로 상대를 제압했는데 그 모습은 경영자가 아니라 전장에 선 장수처럼 용맹스러웠다. 강도진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미리 잠복해 있던 강도진 측의 보안팀과 옛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깡패들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연 회장은 뿌연 연기와 고함, 소리로 뒤덮인 전쟁터가 되었다. 한서윤은 혼란 속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주주들을 향해 자리를 지켜달라고 외치며 지금 도망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그녀의 외침은 공포에 떨던 주주들의 이성을 깨웠고 일부 용기 있는 주주들은 의자를 들어 깡패들의 진입을 막는 등 강도진을 돕기 위해 가세하며 상황은 예측 불허의 난전으로 치달았다. 최민국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깨닫고 혼란을 틈타 비상구를 통해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강도진이 사전에 배치한 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확성기를 통해 전원 동작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순식간의 무력으로 상황을 제압해 나갔다. 강도진과 한서윤이 어젯밤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효력을 발휘하여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었고 수사관들은 깡패들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며 폭력 사태를 진압했다.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서윤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지탱했다. 검사는 도망치려던 최민국의 앞을 가로막으며 횡령 및 배임, 그리고 폭력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했고 최민국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다. 최민국은 수갑을 찬 채로 강도진을 노려보며 네가 감히 혈육인 나를 감옥에 보내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강도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은 이미 가족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강도진은 과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최민국의 악행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기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고 오직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다.
기자들은 끌려나가는 최민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한때 그룹의 2인자로 군림했던 거물의 몰락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생중계되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주주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찾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수사관들이 철수한 뒤 엉망이 된 연회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달리 맑고 투명하게 정화된 느낌이었다. 강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하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회사를 차갑고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서윤은 단상 옆에서 강도진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저 남자가 저렇게 타인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선율그룹의 미래가 기대되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 연회장을 가득 메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강도진의 해임안이 부결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그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한다는 주주들의 뜨거운 지지 선언이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강도진의 승리였고 최민국 라인의 이사들은 모두 즉시 해임되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이로써 선율그룹을 올가매고 있던 썩은 뿌리들은 완전히 잘려나가게 되었다. 강도진은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패배를 선언했는데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도치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듯 진지하고 엄숙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몰려들었지만 강도진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오늘은 직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말로 대신하고 한서윤의 손을 이끌고 백스테이지로 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만을 의지한 채 걸어나갔고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엔딩 장면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백스테이지의 좁은 복도로 들어오자마자 강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고 한서윤은 놀라 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으며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강도진은 고개를 들어 한서윤을 바라보며 피 묻은 입술로 환하게 웃었는데 그것은 그가 보여준 미소 중 가장 편안하고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다. 그는 한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괴물이 되었거나 파멸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한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고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위로하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격렬했던 전투가 끝난 뒤 찾아온 평화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소중해서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랄 정도였다. 강도진은 한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서윤이 무슨 약속이냐고 묻자 그는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던 말을 잊었냐며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한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지금 이 몰골로 어떻게 가냐고 타박했지만 강도진은 상관없다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우겼다. 그는
한서윤의 손을 꽉 잡고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는데 마치 세상이 그들의 승리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강도진의 차는 깡패들과의 충돌로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시동을 걸며 조수석 문을 열어 한서윤을 에스코트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고속도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창문을 열자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날아가 버리는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직원들을 치유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강도진은 한서윤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한서윤은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어 보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서울의 도심은 생동감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선율그룹 본사 건물 앞 화단에도 화사한 영산홍이 피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던 그룹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돌았고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 대표는 아침 출근길에 로비에 들어서며 경비원들에게 먼저 가볍게 목례를 건넸고 청소 여사님에게도 안부를 묻는 여유를 보였는데 이는 과거의 그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변화였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에서 회사를 구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존경스러운 리더로 따르며 진심 어린 인사를 보냈다. 강도진의 집무실 또한 칙칙했던 무채색 인테리어를 걷어내고 밝은 원목 가구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졌으며 통유리 창을 가리던 블라인드는 언제나 활짝 걷혀 있어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차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윤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비서가 아닌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강도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공적으로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사적으로는 서로의 영혼을 치유해준 연인으로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한서윤은 아침 회의 준비를 위해 강도진의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결제, 서류뿐만 아니라 강도진이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차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강도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한서윤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가벼운 입맞춤으로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 과거에는 불면증 때문에 항상 날카롭고 예민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숙명과 사랑 덕분에 호수처럼 맑고 깊어졌으며 그 평온함은 보는 사람마저 안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예정된 사회공헌재단 설립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비리를 씻어내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강도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였다. 오후에 열린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었고 강도진은 단상에 올라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는
과거 선율그룹이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한번 겸허히 반성하며 앞으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인류애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 한서윤은 무대 아래에서 그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괴물이라 여기며 괴로워하던 남자가 이제는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리셉션장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던 강도진은 틈을 타 한서윤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잠시 빠져나가자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듯 몰래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에 올랐다. 강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서윤은 그런 그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비밀스러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전망대였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전쟁 같았던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데이트를 즐겼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했는데 최민국 전무의 재판 결과와 회사의 혁신 과정,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도진은 벤치에 앉아 한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따뜻하게 감싸 쥐었는데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봄바람보다 더 포근하고 다정했다. 그는 한서윤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은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한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 역시 당신을 만나서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매일매일이 꿈만 같다고 대답하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어 두 사람을 위한 낭만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는데 강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한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에 차가웠던 강도진은 당신의 키스 한 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위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강도진이 이제 당신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남자가 되고 싶다며 나와 결혼해 달라고 정중하게 청혼했다. 한서윤은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도진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는데 1년 전 폭풍우 치던 밤 절망 속에서 나누었던 처절한 키스와는 달리 이번 키스는 달콤하고 평화로웠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었고 두 사람은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의 표본과도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강도진은 한서윤에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한서윤은 그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실현시켜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강도진과 한서윤의 약지에는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직원들은 눈치 빠르게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짐작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강도진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굳이 부인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사내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혼 계획을 발표하여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방송에서 한서윤 본부장은 공적으로는 냉철한 전략가이지만 사적으로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따뜻한 봄햇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직원들의 환호와 부러움을 샀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차가운 CEO와 유능한 해결사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는 대중들에게 큰 화제가 되며 선율그룹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가는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고 강도진은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시스트로 칭송받게 되었다. 결혼식 준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었는데 두 사람은 화려한 호텔 예식 대신 자신들이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외 결혼식을 선택하여 허례허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혼식 당일 맑은 하늘 아래 초록빛 잔디밭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과 턱시도를 입은 강도진이 마주섰을 때 하객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다.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순서에서 강도진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기에 보는 이들의 눈시울까지 붉어지게 만들었다. 한서윤은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씩씩하게 자신의 서약서를 읽어 내려갔고 두 사람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맹세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일상으로 복귀한 두 사람은 더욱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회사를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 강도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한서윤의 조언을 구했고 한서윤 역시 강도진의 직관과 추진력을 믿고 따랐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는데 우산이 없어 잠시 회사 로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빗소리가 타닥타닥 바닥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강도진은 문득 1년 전 비를 뚫고 자신에게 달려왔던 한서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그때 당신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때 문을 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부른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은 젖은 거리를 걸으며 집으로 향했는데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손을 잡고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의 여유와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서윤에게 집에 가서 맛있는 야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고 한서윤은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기대하겠다고 웃으며 받아쳤다.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 그들에게 차가운 겨울은 영원히 끝났고 매일매일이 따뜻한 봄날일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강도진과 한서윤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앉을 때까지 그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선율그룹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키워냈다. 훗날 은퇴한 강도진이 회고록을 출간했을 때 그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세상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누구도 그 차가운 벽을 넘을 수 없었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용기 있는 키스. 한 번이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진정한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을 증명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강도진과 한서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벌가의 로맨스가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구원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성장 드라마로 완성되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고 맞잡은 두 손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다.